안녕하세요.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 자, 1번 볼게요. 1번. 미상 가격 변화. 이게 뭐예요? 원인이죠? 그 다음 결과가 뭐예요? 수열량이 무한히. 그럼 양이 무한대로 변한다는 이야기죠? 탄력성 결과가 무슨 변화율이죠? 양의 변화율. 완전 탄력죠. 맞습니까? 네, 오입니다. 두 번째.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어느 부동산의 대체제가 시장에 대체제 밑줄. 대체제가 뭐예요? 대신 받고 소비도 만족이 차이가 없는 제하죠? 그러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커진 거죠. 유리해진 거요? 불리해진 거요? 유리해진 거죠. 그럼 탄력적이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탄력성은 더 커진다. 3번. 다른 조건 불변을 가정할 때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주거용 부동산에 비해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하는 공업용 부동산에서 여러분 주거용 부동산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공업용 부동산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공업용 부동산을 지금 설명하려는 겁니다. 어디에서? 공업용 부동산에서. 공업용 부동산은 그거하고 비슷한 표현이죠. 더 탄력적이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특정 입지 조건을 요구한다는 이야기는 개별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대체지를 찾기가 쉽다 어렵다?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예요? 비탄력, 더 탄력적이 아니라 더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4번. 일반적으로 제가 용도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할수록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뭐한다? 커진다. 우리 이거 어떻게 했어요? 자,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하다. 그 마치 대체지가 많은 것 같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그럼 뭐예요? 수요 공급이 증가 요인이고 그다음 수요 공급의 탄력성이 다 커진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5번인가요? 자, 5번. 일반적 부동산 수요에 대한 관찰 기간. 자, 관찰 기간 위에도 적습니다. 측정 기간, 주어진 기간. 자, 관찰 기간이라는 표현 대신에 뭘 쓸 수 있다? 측정 기간, 주어진 기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작아진다, 커진다. 여러분이 수요자예요. 시간을 많이 준대요. 유리해요, 불리해요? 그러니까 작아져요, 커져요? 커지겠죠. 작아진다가 아니라 커진다. 대체줄 더욱더 많이 찾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6번 볼게요.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부동산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부동산을 지역별, 용도별 세분할 경우. 자, 세분 밑줄 밑에다 꼭 적어야 됩니다. 동질성 커짐. 동질성 커짐. 자, 한글을 몰라. 받아쓰기를 못해. 동질성 커짐. 대체제 많아진 셈. 동질성 커짐. 대체제 많아진 셈.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 들어갑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강남의 30평형 아파트, 35평 아파트라고 합시다. 저기 강원도 동막골의 35평 아파트. 둘은 너무 다르죠? 둘은 대체할 수 있을까요? 안 되죠. 근데 지역을 쪼갭니다. 강남 지역만 가도록 합니다. 그럼 강원도 아파트는 너무 다르죠? 너무 다른데 그 강남 아파트, 강남 지역 내 아파트는 서로 비슷합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주택수업수 우리 배웠죠? 주택수업수도 비슷하고. 그 안에서 선택을 한번 해보자. 강남 아파트 단지 내로 갑니다. 자, 강남에도 여러 단지가 있을 텐데 특정 단지로 가면 어때요? 비슷한 아파트 더 많아지는 거죠? 더 비슷하겠죠? 한 개 동을 자 앞에 두고 서 있습니다. 그럼 같은 동에 있는 아파트는 동질성이 더 커집니다. 그 중에서 801호를 사야 되는데 안 될 것 같아. 그럼 바로 옆에 802호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자, 원래 없던 아파트가 많아진 게 아니라 우리가 분석을 할 때 이렇게 세분화할수록 마치 대체제가 많은 것처럼 관찰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조건에 따라 탄력성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아가씨들 여기서 신랑감 찾아라 그러면 울상이 나가서 찾아라 그러면 좋아할 수도 있잖아.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애초에 신랑감이 없었던 건 아닌데 참 표현이 좀 그렇게 신랑을 꼭 찾아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들겠지만 여하튼 간에 그렇다는 이야기. 그러면 시험 문제 어떻게 나오느냐? 지역별 용도별로 세분할 경우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출제했어요. 실제 출제 문제가. 그럼 어떻게 달라지는데? 커진다야. 알았습니까? 네, 커진다. 5예요. 자, 그 다음에 7번 볼게요. 7번 뭐라고 돼 있어요? 수요가 같아서 1보다 큰 경우 밑줄. 탄력적이 비탄력적이에요? 수요자가 그럼 대안이 많은 거예요? 대안이 없는 거예요? 대안이 많은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값을 올리면 돼야 안 돼요? 도망가 버리죠.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오히려 가격을 낮추는 정책. 저가 인하 정책을 취해야 되는데
임대료를 상승시켰네요. 그럼 임대 수요량 확 줄어요. 임대업자 임대 수입은 뭐? 감소한다. 그러니까 탄력적일 때는 가격을 낮춰야 되는데 올려서 오히려 수입은 감소할 수가 있습니다. 8번 들어갈게. 8번.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또 나왔죠? 공급에? 아까 수요도 있었는데 공급이 임대 탈에서 더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용도 전환이 용이해지면 수요든 공급이든 탄력성은 다 커진다니까요. 한 번만 더. 전환이 용이하고 용도가 다양해지면 수요와 공급이 모두 증가하는 요인이고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을 모두 크게 한다니까요. 그 중요하다고 외우라 했죠. 거의. 박스를 쳐서 만들어 드렸는데. 자, 그것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지금 뭐 계속 출제를 하니까. 9번. 다른 조건 일정할 때 단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 은자 동그라미 쳐봐요. 자, 은이가가 주어죠. 예, 그것은 장기 공급의 임대료 탄력성보다 비교의 대상이죠. 더 비탄력적이다, 탄력적이다. 더 비탄력적이다. 단기는 양변을 많이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자, 10번 들어갈게요. 다른 조건을 일정할 때 생산 공급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수록 자, 물건을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길답니다. 공급자에게 유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예요? 불리한 거죠. 그래서 공급 임대료 탈수 더 비탄력적이다. 옳은 이야기죠? 11번. 물리적 토지 공급량이 불변이라면 토지 무적 공급은 토지 가격에 대해서 양이 불변이니까 양이 불변이라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겨야 돼요? 수직이죠, 수직. 그럼 뭐라 불러? 완전 비탄력적이다. 옳은 이야기죠? 자, 12번. A지역의 중형주택 임대료가 평균 15% 인상됨에 따라 중형주택에 대한 임대 수요가 30% 감소했다면 중형주택 임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얼마인가? 자, 일단은 수요 가격 탄력성은 저는 이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데 자, 원래 가격이 얼마 올랐어요? 15% 올랐나요? 수요량은 30% 줄었죠? 이렇게. 원래 이제 수요 법칙이 따라 이게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수도 있고요. 여하튼 간에 2가 나옵니다. 여러분, 2는 1보다 크죠? 탄력적이에요? 비탄력적이에요? 탄력적. 이런 게 계산 문제야. 이런 게 계산 문제라고. 여기 계산 문제입니까? 산수지? 사실은 개념 문제지 계산 문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 문제 한 7문제 뭐 넘게 나온다 그러는데 사실 다 개념 문제에 가깝습니다. 숫자만 넣을 뿐이에요. 13번 갈게요. 야, 부동산 시장은 일반 경기 변동 같은 4가지 국면 외에 안정시하는 국면도 있었죠? 위치가 좋고 규모 작은 주택이나 도심지에 있는 택지 점포, 가벼운 가격 상승을 지속하는 유형의 시장. 그게 뭐예요? 안정시장, 불황에 강한 유형의 시장. 그랬었다. 14번. 일반 경기 변동에 비해 정점과 저점 간의 진폭이 작다, 크다? 크다 그래야죠. 15번. 일반적으로 건축 착공량 몇 줄, 부동산 거리량 몇 줄 등이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네, 그렇습니다. 자, 착공량은 공급 지표로, 거리량은 수요 지표로, 자, 공급과 수요 지표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둘 다 현재 경기를 나타내요. 현재. 그 다음에 16번 방학 동안, 방학은 매년 돌아오는 거죠? 매년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되면 이걸 뭐라 그래요? seasonal variation입니다. 그래서 방학 동안 대학가의 원룸의 공시되는 것은 무작위 변동이 아니라 seasonal variation, 계절적 변동. 그 무작위 변동은 random change인데 번역을 3가지로 했거든요. 뭐 했었어요? 무작위 변동 말고 또 뭐? 불규칙적 변동. 또 하나 더. 우발적 변동. 우발적. 야, 우발적을 기억했단 말이야? 잘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7번 봅니다. 17번. 회복 국면, 여기 봐요. 자, 거길 쳐들어요. 도도한 근요, 매도자 시장. 가격이 오르고 있죠? 가격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수자가 많아요? 매도자가 많아요? 값이 오르려면 살 사람이 많아야지. 매수자가 많죠? 누가 그걸 앞당기래? 매수자. 중개사업소 누가 귀한 사람이에요? 매도자 중시화. 맞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잘 봐요. 과거에 거래소 합격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러면 가격이 오른 추세인데 과거의 값은 낮은 가격이네. 그럼 새로운 거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낮은 가격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낮은 가격은 하 이렇게 기억하세요. 하 한선이다. 오케이? 자, 후퇴하야. 고개수군요, 수구리. 무슨 시장? 매수자 시장. 매도자가 많아요? 매수자가 많아요? 가격이 하락하고 있어. 파는 사람이 많아? 사는 사람이 많아? 매도자가 많아. 누가 거래를 앞당기려 한다? 매도자.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요. 과거의 사례 봐봐요. 지금 보면 높은 가격이죠.
그보다 더 오르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사례권 새로운 걸 입장에서 무슨 상한선이다. 그럼 17번은 가격이 오르고 있는 추세네요. 그렇죠? 매수자가 많고 매도자 적고 매도자 중시되고 과거 거래 사례 가격 거기다 밑줄 긋습니다. 낮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 빨리 적어요. 지금 값이 오르고 있는 추세이니까 과거의 사례 가격이 높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낮은 가격이에요. 그럼 이보다 더 떨어져서는 안 되죠? 무슨 선이 돼요? 하한. 기준가격이 되거나 하한이 되는 경향이 있다. 18번. 하향 국면은 매수자가 중시되고 자 후퇴 하향 그러면 고개 숙인 그녀 수급이 매수자 시장이고요. 매도자가 많고 매수자가 적어요. 따라서 누가 중시돼? 매수자 중시되고 과거의 거래사 가격은 거기에 적어요. 밑줄. 높은 가격.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추세니까 과거의 가격, 사립 가격은 높은 가격입니다. 그것보다 오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렇습니다. 자, 넘겨봅니다. 자, 19번.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상한 맞죠? 네, 18번도 오고요. 자, 19번. ABC 부동산 시장이 다음과 같을 때 금이 있다는 각 실제의 모형 형태는 단 X. 자, X축, Y축 이렇게 냈어요. 이거 실제 출제된 지문입니다. 근데 X축이란 말을 쓰는 것보다 횡축, Y축이란 말을 종축을 써야 되는데 지금 X축, Y축이라고 세 번이나 출제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추세가 유지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X축은 행축을 말합니다. 알았죠? Y축은 종축을 말하고 그런데 우리 수렴형 조건 배웠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어떻게 했어요? 공기수가 크다 이렇게 배우지 않았어요? 대신 기울기는 이렇게 절대값을 씌운다. 수익옥수는 기울기 절대값을 씌운다. 여기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 사실은 이건 둘이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는 기울기로 표현한 거고 하나는 탄력성을 표현한 거예요. 기울기가 완만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죠. 맞죠? 기울기가 완만한 수익옥수는 탄력성이 큰 거죠. 근데 여기 지금 기울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공기가 큰지 작은지만 따지면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 어떻게 됩니까? 공급수 기울기를 먼저 한번 찾아볼까요? 공급수 기울기 어떻게 돼요? 0.6인가요? 0.6. 수익옥수 기울기는? 마이너스 0.8. 근데 이걸 절대값 씌워야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크죠? 공기가 작죠? 공기가 작아요. 그건 뭐예요? 발산형. 발산형. 공기가 커야 되는데. 두 번째. 두 번째는 0.3으로서 이렇게 주어졌네요. 그럼 이 둘이 같죠? 네, 그건 순환형. 그러니까 봐요. 이게 절대값을 안 붙이면 이게 더 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습니까? 절대값을 붙여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판단해야 돼. 그 다음에 여기 1.2네요. 1.2, 0.6, 마이너스 0.6. 절대값을 씌워서 이게 더 크죠? 공기가 크죠? 그럼 뭐예요? 수렴형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그 다음에 20번. 20번은 O인가요? S인가요? X입니다. 거래를 비공개하는 기능이 아니라 특성입니다. 특성. 특성. 기능이 아니라 실제로 출제된 지문이에요. 이거 실제로 출제된 지문입니다. 자, 일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우리 부동산 시장은 변비 걸렸다 그랬죠? 공개 잘 안 된다 그런 말이죠? 지금 이해하셨어요? 그럼 21번. 부동산에는 매도인이 제한가격과 매수인이 제한가격 접점에서 부동산 가격이 형성된다. 맞다고 봐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교차점이 맞지만 그래프를 그리지 않았을 때는 의사가 서로 일치한다는 만나는 점이라 그런 의미로 접점. 그래서 틀리지 않습니다. 자, 22번 갈게요. 부동산 수요가 증가할 때 여러분 수요가 증가하면 양과 가격이 어떻게 한다고 배웠어요? 수요 증가. 양 증가. 가격은 상승. 이렇게 배웠죠. 자, 양과 가격이 상승할 텐데 자, 부동산 공급성이 탄력적 밑줄. 탄력적. 양 변화 커요? 작아요? 탄력성 결과 양 변화이라고 그랬죠? 탄력성이 커요. 그럼 반대로 가격 변화는 작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더 크게 상승한다? 작게 상승한다? 작게 상승한다 그래야지. 지금 이해했어요? 다시 한번. 수요가 증가하면 원래 양과 가격이 다 오릅니다. 그런데 공급성이 어떻게 됐어요? 탄력적 완만하대요. 그럼 양 변화는 크겠지만 가격 변화는 작게 나타난다니까.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더라도 작게 상승한다. 자, 23번 정부 임대주택 공급을 증가시킬 때 공급 증가하면 양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죠. 맞죠? 네, 그런데 임대수의 임대 탄력성이 클수록 양 변화가 크죠? 그럼 가격 변화는 작아지죠. 그래서 임대 하락 효과가 있더라도 작아질 수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네. 자, 그렇게 해주시고 그러면 이제 오늘은 뭘 배우느냐?
여러분 이제 136쪽으로 한번 펴보도록 합니다. (136쪽) 할 차례인가요? 맞죠? 주택시장 분석, 주택 서비스. 자, 거기 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주택 소요와 수요는 이 다음에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일단은 소요는 정책 파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까지 뭐 했어요? 어제란다. 저번 주까지 뭐 했어요? 우리 부동학개론에 총론만 했어요. 경제론 하고 경제론 끝나고 시장론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근데 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현실 시장, 부동산 시장은 완벽한 시장이 아니에요. 근데 분석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분석을 할 때는요, 별말이 없는 한 배추처럼 깨끗한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고 분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분석이 안 되니까 힘들어요. 더군다나 우리 그 수요 공급이론 할 때도 어떻게 했어요? 해당 상품 가격 이외에 다른 모든 요인은 뭐 하다고 보고? 동일하다고 보고까지 하면서 분석했습니다. 그때 완전 경제 시장을 분석한 거 맞지만. 그리고 말입니다. 이런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파생 수요 하면서요. 주택 전환에 대한 수요는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에 따른 파생 수요다. 주택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본원 수요라면 주택 전환에 대한 수요는 파생 수요라고 볼 수 있다. 혹시 빈칸 채워본 거 기억나요? 그래요. 기억이 났으면 좋겠는데 기억이 안 나는 게 극히 정상일 수도 있어요. 네. 뭐 반복하면 되겠지 뭐. 언젠가 되지 않겠어요? 시험 보기 전까지 좀 됩시다. 1, 2, 3, 4, 5는 무엇에 집중한다? 1차 과목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1차 공부 하세요. 알겠습니까? 매일. 그리고 복습 빨리 끝내고 다른 과목은 후다닥 해. 그리고 1차는 뭐죠? 아이고, 뭔지는 알아야 뭐 1차를 하든 간에. 여러분 그 중개사법 공부하다 보면 중개사 시험에 관한 뭐 그것도 나오죠? 중개사법 공부 안 했어요? 한 번도? 그러니까 거기 보면 과목도 나오고 그러잖아. 그것도 시험에 낼 수 있다니까. 안 내지만. 자, 이게 가격, Q가 뭐예요? Q가 양이죠. 그런데 자 봐요. 아까 이야기했던 거 강남에 35평형 아파트하고 강원도 동막골에 35평형 아파트가 칩시다. 둘을 여기다 그래프로 한번 나타내려고 그래요. 여기가 35평이야. 여기 위치가 35. 근데 35평의 가격이 높이가 서로 다르죠? 맞죠? 분석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우리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 무엇을 가지고 있냐면 동질적 상품, 상품의 동질성.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걸 쓰냐면 주택 서비스 개념을 사용합니다. 주택 서비스 개념. 주택 서비스. 이 주택 서비스란 주택부터 얻는 만족이나 효용을 말해요. 만족이나 효용. 그래서 앞에서 하우싱 서비스라고 한번 말씀드렸고요. 이러면 동질적 상품으로 취급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서비스 공곡선. 자, 서비스에 대한 수요 곡선. 이게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에 대한 수요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저기 강원도 동막골. 여기가 상대적으로 고가 주택 수요다. 수요다. 어디? 강남. 그럼 누가 서비스를 더 많이 쓰고 있나요? 이 Q0, Q1. 얘가 더 많이 쓰고 있죠? 그러니까 서비스를 더 많이 쓰는 부동산이 더 비싸야 정상이지. 분석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분석이. 그래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개념 자체는 너무 이일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쓰는 게 아니라 주택을 소비하면서 만족의 크기라고 생각하자. 그런 분석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납득이 됩니까? 네? 다시 한번.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장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지금 주택을 건드렸는데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주택이에요.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여러분이 중개보수죠. 자, 중개보수를 받는데 대부분 수입이 우리 공동주택이나 아파트에서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개사무소를 오픈할 때는 아파트 입구를 많이 선호하죠. 장롱 할 거예요? 장롱 매너 할 거예요? 언젠가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택에 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분석하려고 보니까 또 문제 생겼습니다. 주택은 어떻게 나눌 수 있죠? 그냥 내가 할게. 단독주택 아니면 공동주택. 그런가요? 네, 그렇게 나눌 수도 있고. 뭐 공동주택도 또 나눌 수 있죠. 뭐 있었는데요? 다가구가 왜 나와? 다세대가 나와야지. 다세대, 연립, 그다음 아파트, 또 하나 더 기숙사,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나누기도 하고, 지역별로 나눌 수도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인종별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인종별로. 참 미국도 보면 흑인들이 대우를 못 받는 거 참 안타깝죠. 그죠? 황인종은 더 대우 못 받아요. 거기 가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석하기가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이 개념 있죠? 주택 서비스 개념을 갖다 씁니다. 이거. 자, 이미 살펴봤던 이걸 그대로 쓰겠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하냐면, 주택을 둘로 나눠요. 고가주택 아니면 저가주택 이렇게. 그럼 고가주택은 질적 수준, 주택 서비스를 많이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에요. 아니, 9억 초과주택 이런 거 없어, 그냥. 우리는 그냥 이분법 쓰는 거예요. 고가주택 아니면 뭐라고요? 저가주택. 많이 이렇게 나오면 초호화주택, 고가주택, 중가주택, 저가주택, 판자주택. 그럼 분석이 안 된다니까. 딱 이분법 쓰는 거예요, 이분법.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하자.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에 사는 사람을 고소득층이라고 하자. 월소득이 얼마가 고소득층인데 그런 거 없이. 오케이?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저가주택에 사는 사람을 뭐라 하고? 저소득층이라 하자. 됐습니까? 그렇게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분법을 써서 이런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죠. 최근에 신축되어서 분양된 아파트가 하나 있고요. 신축된 지 한 25년 된 아파트가 있어요. 딱 둘로 나눴을 때 신축된 평수를 갖고요. 신축된 이 아파트하고 25년 된 아파트하고 어떤 게 상대적으로 고가주택일까요? 그렇게 하죠. 그렇게. 그럼 여기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고소득층이라고 하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아파트가 영원히 새 아파트는 아닌 거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점점 노화됩니다. 질이 저하될 거예요. 심지어는 수도꼭지에서 녹물이 나올 수도 있어요. 고소득층이 계속 살기 힘들겠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이 확정된다면 몰라도 값이 계속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살기 힘드니까 이 고소득층은 새 아파트 찾아서 이사 갈 가능성이 있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된 대로 이사 갈 수가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 빈집이 생기죠. 이걸 공가라고 해요. 뭐라 한다? 공가. 시간이 지나면 질도 떨어지고 가격도 하락해서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것을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여거 과정이라고 그래요. 자, 봐요. 처음에 이렇게 아파트가 있었을 때 누가 들어왔어요? 고소득층이. 그리고 빠져나가자 빈집이 생기니까 누가 들어왔어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마치 필터에 물이 통과하듯이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 해서 뭐예요? 필터링 프로세스라고 합니다. 필터가 여가지 아니에요? 그럴싸하죠? 들어보니까. 해봐요, 이렇게. 그럴싸하구나. 그럴싸해. 그리고 좀 전에 고가주택이 저가주택 바뀌고 고수지 살던 집이 저수지 살던 집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필터링 다운이라고 합니다. 하향 여가. 자, 무슨 여가? 하향 여가. 이렇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게 재개발, 재건축 됐다고 하면 새 집으로 바뀌는 거죠. 그럼 이제 누가 들어와요? 고수지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럼 뭐야? 필터링 업. 상향 여가 겁니다. 그래서 여가 과정은 빠지지 않고 출제가 되기 때문에 정리 좀 해야 될 텐데요. 여러분 136쪽에 있는 내용이고요. 테마는 64번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릴 건데요. 그림 그리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이렇게 아파트가 처음에는 이렇게 새 아파트가 이렇게 있었어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누가 사냐면 미키마우스가 살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아파트 한 채가 이렇게 이제 현재 존재하는데, 현재 시가, 이 지역마다 그 아파트 가격 차이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국 한 평균 정도로 하겠습니다. 수도권하고 좀 다르겠지만, 현재 시가가 한 3억 정도 된다. 이렇게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노후돼서요, 리모델에 가면 개량 비용이 3천만 원 들어간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개량 후 시가는 얼마나 될까? 이렇게 판단을 해보는데요. 봤더니 평가하기를
계량후 시가가 3억, 그래봐야 3억 2천만 원 정도? 많이 받으면 이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또 열받는 거죠. 자 봐요. 내가 지금 팔면 3억이고요. 계량 비용이 리모델링비가 지금 3천만 원 들어왔으니까 적어도 3억 3천 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 그래요? 3억 2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게 지금 주변의 토지 이용 상황 또는 건물 이용 상황이 내 부동산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움직일 수 없죠. 부동성은 무엇을 뭐하고 연계돼요? 뭐? 인접성. 아, 잘했어요. 자, 인접성. 그래서 인접성을 가지고 우리가 뭘 이야기하냐면 외부 효과 얘기했어요. 외부 효과. 맞죠?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유리한 작용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네 글자로? 외부 경제. 외부 경제. 자, 불리한 작용을 받으면? 불자만 좀 붙여라. 외부 불경제. 그래서 지금 외부 불경제가 생긴다니까요. 맞죠?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계량해도 이런 효과 때문에. 자, 그러니까 어때요? 계량 후 가치 상승분하고 계량 후 가치 상승분이 얼마예요? 지금 2천만 아니에요. 계량 비용 얼마인데요? 계량 비용은 3천인가요?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요. 손해. 계량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만약 계량 비용이 3천인데 가치 상승분이 5천이다. 그럼 이거 계량해서 사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떤 케이스냐? 주변이 다 한동 전체가 다 리모델링이 끝났어요. 나만 안 한 거야. 그러면 이때는 리모델링 했을 때 값이 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의 여건이 중요해요. 알겠습니까? 고급 빌라촌에 있는 고급 빌라가 리모델링해서 값이 오르는 것이지. 어? 무슨 난민촌 같은 이런 데다가 빈민촌 같은 이런 데다가 고급 빌라 리모델링은 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변과 어울리는 토지역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고소득층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주변에 재개발, 재건축이 이루어지면 이쪽으로 이사 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상대적으로 고소득층인 거죠? 고소득층. 시간이 지나면 여기 누가 들어올 거예요? 질이 저하되고 가격도 하락할 건데 저수지 들어오겠죠? 그리고 필터링 다음 무슨 여가? 하향여가. 여기는 필터링 업 상향여가. 이렇게 썼다면 이렇게. 그럼 여기는 왜 이렇게 했을까? 재개발 재건축 되었을까? 자, 계량 후 가치 상승분, 그 다음에 계량 비용. 비교했을 때 이게 더 컸기 때문에 계량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죠?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원래 누가 살았어요? 고소득층이. 근데 나머지 고소득층 아직 이사 안 갔고요. 여기만 딱 이사 간 거예요. 공가 생겼어요. 근데 지금 여기 저소득층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삿짐 들고. 그럼 이삿짐 딱 쳐다보면 아주 가관이라니까. 고소득층은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뭐 이삿짐 센터도 아니고요. 뭐 리아카로 뭐 끌고 올라오질 않나 아마. 이불 뒤집어 쓰서 오고 뭐 솥단지 까만 거 엎어가지고 막 타이어로 만든 고무줄을 묶어가지고 끌고 올라. 그러면 여기 있는 고소득층이 동질적으로 느낀다, 이질적으로 느낀다. 자, 이질적 요소가 처음에 이렇게 개입된 현상을 인베이전 그래가지고요. 침입이라 그래, 침입. 그랬다가 종래 것을 교체해서 모두 저소득층을 받게 되면 석세션, 천위 또는 계승이라고 표현합니다. 천위 또는 계승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봅시다. 여기는 어떻게 돼요? 재개발, 재건축, 신도시 개발. 그럼 이질적인 게 뭐예요? 고급 수용차 들어오겠죠? 벤, 아우 막 이런 거 들어오잖아. 롤 뭐 이런 거 들어오고. 그래서 침입. 그 다음에 뭐예요? 천위, 계승, 세세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침입이 먼저고요. 천위가 나중에요. 그럼 여기 이제 누가 살아요? 고소득층이 살게 되고 여기 누가 살게 돼요?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저소득층 주거지역이 분리된 현상을 주거분리라 그래요. 무슨 분리? 주거분리. 직주분리가 아니에요. 직주분리는 직장과 주거지가 나눠지는 거니까. 헷갈리죠 또? 여기 있는 저소득층 자녀가 여기 고소득층이 놀고 있는 여기 놀이터 놀고 있으면 여기 있는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너 죽어볼래? 그래요.
웃기지도 않죠? 이게 경기지역입니다. 경기지역. 여러분 1동부터 20동까지 아파트가 있는데 1동 창문 열었더니 한강, 북한산 뭐 이런 게 보이는데 20동 창문 열었더니 얘가 보여. 그럼 1동하고 20동 가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같은 아파트 단지라도 고속도로 인근에 위치한 아파트 단지는 도로하고 고속도로하고 바로 붙어있는 데 값이 떨어져요. 시끄럽거든요 그게 생각보다. 그러니까 방음벽 만드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아주 민감한 사람은 못 살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쪽으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가격이 뭐예요? 할인 거래 된다. 무슨 거래? 할인 거래. 애들이 이쪽으로 갈수록 뭐예요? 유리하죠? 할증 거래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시험 문제 여기서 나와요. 거의 여기서 나옵니다. 개념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 이제 그래프를 분석해서 설명할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여러분 교재에 그래프가 없고요. 말로만 되어 있는데 말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파트예요. 그래프가 없으니 어떻게 해? 하기야 뭐 그래프 그려준다고 아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출제가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제 심화 단계에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심화 단계에서 그걸 좀 다루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뭘 할 거냐면 저것을 그래프로 분석한 게 있어요. 저가주택시장과 그것을 나눠가지고 분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심화 단계하고 오늘은 결론만 좀 기억을 할 거예요. 결론을 꼭 기억하는 걸로. 네, 자 들어봅니다. 일단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여가 과정을 할 때는 반드시 공가가 중요한 구성 요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뭐가? 공가가. 빈집이 없으면 여가 과정이 생길 수가 없다. 비효에 들어오지. 맞습니까? 네, 그런 특징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시간이 흐를수록 주거의 질은 개선되어 가더라. 이게 또 하나의 결론입니다.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가 하향여가 되는 케이스하고 한 70년대 아파트가 하향여가 되는 경우하고 어떤 게 질적성이 더 높을까요? 그래도 최근 게. 아마 70년대 최근의 아파트를 쳐다보면 한 4성급, 5성급 호텔로 보였을 거예요. 요즘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그런 거 다 기본 아닌가? 아니야? 그래서 그런 좀 특징이 있어요. 주택량 늘어납니다. 인구도 별로 안 늘고 그러는데 여러분 1인 가구도 있고요. 그래서 뭐 큰 평수 그런 주택이 아니라도 주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있다 이 말이야. 그리고 재건축을 하게 되면 세대수가 늘어나든가요? 줄어들든가요? 늘어납니다. 영종률 높여서 더 늘어나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이 철거돼서 뭐 상가로 공장으로 다 바뀌는 케이스 매우 드물어요. 다시 주택이 되거나 아니면 전혀 주택이 없는 지역을 택지 개발해서 주택을 짓거나 이런 게 일반적이 됩니다. 주택 공급은 지속적으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됐습니까? 그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강의노트 테마 64에 빈칸 한번 채워보도록 할게요. 64 그림 있고요. 오른쪽 라인으로 갑니다. 올라가야죠. 자, 2번이 무슨 여가예요? 하향여가. 그 다음에 3번은 뭐예요? 상향여가. 그 다음 뭐예요? 4번 공가. 셋째 줄 주거의 질이 뭐? 개선. 주택 공급량은 증가. 그건 꼭 기억해야 한다. 출제가 뭐 그것은 되니까. 그 다음에 좀 죄송한데 테마 65가 제목이 지금 중복돼 버렸습니다. 앞에 제목이 그대로 제가 카피해서 붙이다가 제목을 안 바꿔버렸네. 그래서 거기를 뭘로 바꾸냐면 65번은 단기 장기로 바꿉니다. 65번은 뭐라고요? 단기 장기. 단기 장기. 수정 제목만 뭐 예쁘게 수정할 거 없어요. 찍찍 긋고 그냥 적어. 에? 강의 노트야. 강의 노트. 그냥 응? 강의 노트. 거기에서 이제 단기 장기 이야기를 할 건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주 해드리고요. 오늘은 결론만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죠? 요거 뭐 분석하면 좀 시간이 걸리니까 결론만. 다른 거 말고요. 단기하고 장기에는 그 시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 완전 경쟁 시장을 가정하더라도요. 상당히 짧은 기간은 공급이 충분히 반영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에는 초과용 가능성이. 자, 내가 노력한 만큼 얻게 되는 이윤을 뭐라 하냐면 정상이윤이라 합니다. 무슨 이윤? 정상이윤. 근데 이 정상이윤을 초과해서 얻게 되면 뭐라고? 초과이윤합니다. 자, 완전기 시장에 그 전에 우리 모나이 볼펜 파는 분 계셨죠? 그거 다시 한번 끄집어 내보죠. 자, 그분이 지금 300원에 볼펜을 팔고 있었는데
만약에 400원을 팔 수 있다라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자, 초과이윤이 생긴다니까요. 갑작스럽게 볼펜 수요가 증가하거나 그러면 값이 비쌀 수도 있고 그러는데, 자, 이때는 말이죠. 단기에는 400을 팔 줄 몰라도 시간이 흐를수록 불가능하다니까. 왜? 새로운 경쟁자가 들어옵니다. 새로운 공급자가 들어오게 되면 공급 증가죠? 공급 증가는 어떻게 돼요? 양은 증가, 가격은 하락.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해. 공급이 너무 많이 증가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300원에서 200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럼 다시 공급이 감소해. 그래서 장기는 어떤 기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그때는 초과인이 소멸됩니다. 다시 한번, 단기로는 새로운 경쟁자가 진입하지 못할 정도로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조정이 충분히 안 돼서 초과인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가 되면 컴피티션, 경쟁을 통해서 초과인은 뭐 하더라? 소멸되더라. 소멸되더라. 빈칸 채워요. 장기는 경쟁을 통해서 초과인이 뭐 한다? 소멸된다. 그것만 기억합니다. 아셨죠? 자, 정상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노력한 만큼 딱 벌어들이면 뭐라 해? 정상 이유라 합니다. 이걸 초과한 걸 뭐라 하고? 초과 이윤 이렇게 합니다. 구분이 되십니까? 네, 그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어디로 좀 가시냐면요. 138페이지 했고요. 139페이지 보면 효율적 시장 이론이 있죠? 그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느끼는 거지만 우리 수험생들이 지금 현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판단 기준을 현실에 두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효율적 시장 가설을 공부하다 보면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말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탁상에서 만든 거예요. 가설입니다. 가설. 자, 가설 한번 볼게요. 효율적 시장 가설. 이론입니다. 이론. 자, 어떻게 하냐면 정보가 어떤 정보가 주어지면 정보가 지체 없이 시장 가치에 잘 반영되는 시장. 이런 시장을 뭐라고? 효율적 시장이라 합니다. 뭐가? 정보가. 근데 이 정보가 무슨 정보 있다는 나누는 거예요. 자, 오늘이 현재입니다. 어제는 뭘까요? 과거. 내일은? 이게 정보를 셋으로 그냥 단순하게 나눴어요. 현실이 존재하는 거고요. 그리고 말이죠. 주의해야 될 게, 제가 셋으로 나눌 텐데 이건 현실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니까요. 현실에 있는 시장이 아니라 가설이 가설. 주의를 하셔야 돼. 첫 번째, 약성 효율적 시장이 있고요. 두 번째가 중강성 효율적 시장. 세 번째가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가설입니다. 가설. 자, 봅니다.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이 과거 정보 추수적 정보입니다. 과거의 정보가 잘 반영되는 시장이라고 봐요. 중강성은 과거 정보로 물론이고 현재 정보,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반영되는 이런 시장. 뭐라고? 중강성. 강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 물론이고 현재 정보, 그리고 미래 정보까지. 미래 정보. 이것은 공표되지 않은 정보 또는 내부 정보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이 정보까지. 자, 또 하나 오해가, 여기가 약성 효율적 시장은 과거 정보가 반영되는데 어느 정도 반영되느냐? 100%. 과거 정보는 단 하나도 빠지지 않고 100% 반영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잘 반영된 겁니다. 근데 여기는 뭐예요? 과거와 현 정보가 100% 반영된 거예요. 여기는 무슨 정보까지? 미래 정보까지 100% 반영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현 시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탁상에서 그냥 나눴어요. 오케이? 나눴는데 약성, 강성, 원래 표현이 두 가지 있잖아요. 약성 아니면 강성 아니에요? 가운데는 뭔데요? 중성? 양성하고 음성 가운데가 중성이고 있잖아요. 중성 간혹 사람도 있던데. 그래서 자 봐요. 약성 아래인 준약성 이렇게 할 수는 없고 강성이 미치지 못한 데서 중강성 이렇게 한 거야. 뭐 하니까.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weak, semi strong, strong 이렇게 한 겁니다. 뭐 중성 할 수가 없다면. 자, 그렇게 좀 보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이미 우리가 이제 배운 걸 한번 대입해 보도록 합니다. 완전 경쟁시장 배웠었죠? 완전 경쟁시장. 완전 경쟁시장 완전 정보 아니었나요?
그건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아, 그러는 거 아니야. 응? 세상에. 다른 거 외우지 말고 그것만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랬는데. 아니, 저 얼굴을 기억할까? 길 가다 만나면 모르는 거 아니야, 혹시? 그것도 걱정이다, 진짜. 자, 여하튼 간에, 우리 완전 경제시장을 보면 모든 정보 다 반영되기 때문에 이 강성 효율시장이 가장 부합되는 시장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적 시장. 그러면 우리 현 시장을 이 셋 중에서 분류한다면, 굳이 분류를 한다면, 셋 중에 어디에 가까울까요? 강성에 가까워? 미리 정보까지 다 반영이 돼? 이건 이상적 시장, 우리 현실에 없다니까요. 미리 정보 모든 걸 반영이 돼 어떻게 되냐고. 무슨 시장? 중강성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중강성까지. 중강성까지 나타난다고 했지. 완벽한 중강성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완벽한 중강성은 과거 정보와 현재 정보가 100%다 반영돼야 한다니까. 우리 현 시장이 현재 정보에 반영되지만 과거와 현재 정보가 100%다 반영됩니까? 그럴 수는 없지. 그래서 그 효율성 정도는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시장과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중강성까지 나타날 수도 보지만 완벽한 중강성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 효율성 정도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반영되는 정도고 효율성은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고? 저가 학습 정보를 지금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는 정도가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지금 이해를 못 한단 말이에요. 미쳐버린단 말이에요. 어? 항상 고마워 그런 분들. 왜? 저희 존재감을 품품 해주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하는 사람. 제일 미워요. 강세 존재감 없애주는 사람이죠. 우리 학원이 좀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러면. 여하튼 간에 그렇게 볼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정보 분석. 정보 분석.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기본적 분석, 펀더멘털 어널리시스 이렇게 나눠요. 그래서 이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 있죠? 여기까지 분석하는 것을 우리가 기본적 분석이라 해요. 기술적 분석은 과거 정보는 당연하고요. 현재 공표된 정보까지, 입수 가능한 정보까지 분석을 하면 우리가 기본적 분석 그래요. 자, 봅시다. 우리 현 시장은 그래도 현지 정보가 반영되고 있죠? 맞죠? 네, 그래서 현지 정보까지 분석하는 것을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냥. 완벽하게 우리 현실을 반영해서 정보를 같이 넣을 수 없지만 현재 정보까지를 분석하니까 여기까지 하는 것을 기본이다 이렇게 기억하자고요. 아니 그런데 미래 정보는 왜 없습니까? 없지. 인간이 어떻게 미래 정보를 분석해? 못하지. 예측만 할 뿐이지. 있어요. 저 길 가다 보면 돗자리 깔고 앉아 계신 분 간혹 있어요. 어? 미리 정보 분석하는. 여러분 자주 가죠, 거기? 안 가요? 무슨 보살집 이런 데라든지. 어? 아니면 무슨 저 철학관. 그분 철학이 참 투철하신 분이죠. 뭐 그런 데 가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집에 가다가 소매치 당하고 그래요. 자기도 자기 일을 모르는데, 그 사람들. 그런데 우리 저기 집사람이 가끔 가더라니까. 얘 그런데 가나 모르겠어. 돈 복채인 거 아까운데 그 돈을 쓰나 봐. 다른 데 돈 엄청 아끼다. 근데 돈 쓰면 안 되지. 맞죠? 근데 보고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좋은 이야기 하잖아. 그럼 기분이 좋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심리치료입니다. 심리치료. 심리상담이에요. 그냥 위로를 주는 거죠. 그냥. 그러니 차라리 병원에 가는 게 낫습니다. 심리상담사 이런 분이 있죠. 이분하고 이야기하는 훨씬 나아.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제발 전 보러 가는 사람들 정신이 불안해서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저기 심리상담사나 이런 데 있죠. 우리가 그런 데 가면 꼭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살면서 정신적 스트레스가 얼마나 많은데. 됐어요? 미리 정보 이야기하다 그리 빠져버렸네. 자, 일단은 우리 분석은 어디까지만 한다? 현재 정보까지만 분석을 한다. 근데 만약에 가설입니다. 약성 효율 시장에서 누군가가 기술적 분석을 했다고 치자. 다시 한번. 약성 효율 시장은 과거 정보까지 100% 반영이 되는데 과거 정보를 열심히 분석하는 기술적 분석을 해봐야 남들보다 우수한 정보를 얻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정상 이윤을 초과하는 초과이윤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안 되죠. 그래서 초과인이 불가능하다. 이런 용어가 여기서부터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초과인 불가능합니다. 근데 여기는 뭐가 있으면 초과인이 가능할까요? 아직 반영이 안 된 현재 정보나 미리 정보가 있다면 초과인이 가능할 수 있겠네요. 아, 그렇겠네요. 가능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해서 비번쩍 분석을 했다? 그럼 어떤 상황인가요? 현재 정보를 분석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 사람이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때는. 가설이니까 어차피. 이거 가설이라니까 가설. 이런 시장이 뭐 있어요? 물론 이제 가설로만 만든 거예요. 이건. 그 다음에 중강수 효율 시장. 자, 여기 이렇게 될 텐데 잠깐만요. 이 길쭉 분석을 좀 더 보도록 하죠. 만약 길쭉 분석을 여기서 하거나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소용이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석기시대, 여기가 청동기, 여기 철기를 치자고요. 석기시대에 석기 들고 와봐야 우위에 설 수 없지만 청동기, 철기 있으면 우위에 설 수 있죠. 근데 석기 들고 청동기 여기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찔려 죽죠. 그죠? 여기는요. 베어서 죽죠. 베어서 죽죠. 그래서 소용이 없다. 그럼 여기서 만약에 기본적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될까? 가설입니다. 기본적 분석. 누군가에게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고 하자. 그러면 현재 정보까지 반영된 이 시장에서 기본적 분석을 하게 되면 우위에 설 수 있나요? 안 돼요. 초과인은 얻을 수 없다. 얻을 수 없다. 만약에 무슨 정보가 있다면? 미리 정보가 있다면 이 사람 무엇을 얻을 수 있다? 초과이윤이 가능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래서 이 기본적 분석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의미 없어요. 의미. 그죠? 네. 여기는 분석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심지어는 미리 정보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정보가 다 반영되기 때문에 분석을 할 이유가 없어. 다 아는데 뭘 분석해? 아, 여러분 2 더하기 2는 얼마예요? 잘 몰라요? 여러 걸 다시 공부해요? 아는 사실인데? 예? 1시간에 몇 분이에요? 그렇게 약속이 있어. 그 시간이 지나면 1시간이 지날 건데. 그런 거 분석이 대상이 아니야.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다 아는 거. 이런 것들은 분석이 대상이 아니야. 분석 불필요하다.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분석이 불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오히려 효율성의 역설이다. 이런 말도 합니다. 완벽하다 보니까 분석을 오히려 하지 않는다. 이걸 가지고는 초과인을 얻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초과인을 얻을 수 없다. 강성 효율 시장. 근데 강성은 중강수 포함하는 개념이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그래서 139 효율적 시장 이론 보셨고요. 조금 넘겨봐요. 140쪽 보시면 있고요. 자, 141쪽 보면 그림이 있고 표도 있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고. 자, 이제 쉬는 시간 가진 다음에 142쪽에 할당 효율적 시장 들어가겠습니다.